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요새 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 비 내리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이 새벽 이런 시간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것이 예외다 비정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기후만이 아니에요. 어디죠?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네. 바로 정치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 점점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이고 관조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욱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시선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시선은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여러 합리적인 합리적인 시선 오늘도 말씀 주시길 기대해 볼게요.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네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떠세요?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 네, 원래 이게 초선 의원이 되면 좀 해볼래 하면서 좀 이렇게 원외 생활과 달리 원내 생활 좀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좀 네. 폼도 잡고 네, 바로 원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새가 없이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예, 바쁜 굉장히 일정에. 1인 10역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네. 바쁘고 또 책임감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많은 활약하셨던 걸로 제가 좀 봤는데 네. 궁금한 거 좀 해소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뭐 어느 정도는 해소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정도를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별로 보시지도 않아요. 워낙 막 법사위 이런 데서 막 5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국세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아니면 특히 처가의 재산이 그분이 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세무 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잘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가 말씀하셔서 네. 의원님 친정 국민의힘이에요? 저는 요새는 뭐 친정 이런 표현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로맨틱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뭔가 돌아가야만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요. 다만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은 맞으니까 뭐 그렇죠. 네. 아니 전당대회 이제 막 바라보시는 맞아요. 심경이 복잡미묘하실 것 같아서. 진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유가요? 그러니까 총선을 지고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인데 쇄신이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고 이게 그냥 거의 약간 그냥 폭탄 던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러다 다 죽어가 생각나는 그냥 약간 거의 무슨 자폭하는 형태의 전당대회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어려운 여론 지형을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1세대 보수 담론이라는 게 거의 약간 막을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쩌면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들은 어느샌가 다 좀 이렇게 쓸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 남은 거라고는 이재명을 막자라는 것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어쩌면 국민의힘의 정치 수준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담론이 나오고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과 맞서서 잘 싸울까? 그냥 그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당대표 후보들도 뭐 제대로 된 방법론에 대한 제시 없이 누가 잘 싸우냐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상하게 내부 총질 대결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싸울 전략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그러한 현상들과 사실은 윤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라고 그래야죠. 장악 정도. 이러한 것들하고 일정 부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둘째, 그런 의미에서 친윤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 지표보다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고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조직표의 어떤 영향이라는 거는 꽤 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아주 여유 있게 이길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선 투표 간다?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당원 표심 다르거든요. 근데 좀 슬픈 얘기지만 원희룡 후보가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말 불구대천으로 싸우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본인이 끌어안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원희룡 후보께서 확신을 줄 만한 퍼포먼스는커녕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못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바닥에서는 조직표를 막 열심히 긁는데 그게 약간 원희룡 후보한테 안 가는 그런 모양새고 나경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냥 무난한 본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표를 본인이 다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 한동훈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들 사이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좀 안타깝다. 좀 아쉽다. 그러니까 네. 저는 아쉽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미친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요. 서로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저 인간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 공격 일변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일 것이고 근데 그 이전 타이밍으로 한번 돌아가서 문자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공개할 수 있죠. 한동훈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띄우고 반윤 후보다라는 거를 띄우기 위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문자를 공개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경수 지사 때도 보면은요. 댓글팀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처음에는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뭐 자발적으로 한 거고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근데 파보면 문제될 구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직까지는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면은요. 한동훈 특검법에 당연히 그 내용 포함시키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특검이 정말로 하게 됐을 때 한동훈 댓글팀만 파겠어요? 특검이 그와 연관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없는지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난리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한 10년 아니면 5년 지나서 들여다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치열하게 붙었던 전당대회 때처럼 전당대회가 이 모든 어떤 본인들 입장에서 불행의 씨앗이었구나. 야, 그때 우리가 왜 댓글팀이라는 거를 공개했을까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당을 폭파시키는 전당대회로 남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재미있는 거는 수많은 특검 중에 한동훈 특검만 현실화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는데 그때는 예. 저는 아주 그냥 추상적인 얘기였다면 저는 이제 구체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야당들 입장에서 한동훈 특검 띄웠을 때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였을 때 민주당은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한동훈 특검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댓글팀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도 안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겠죠. 대통령 당연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검들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거부권 쓸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통과되면. 근데 그래서 제2를 붙여주면 친윤들이 찬성할 움직인다. 수도 있다. 정확합니다. 재의결 왔을 때 무기명 투표가 되면 저는 이철규, 조정훈 뭐 이런 분들 찬성의 도장 엄청 찍을 분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래서 친윤들이 한동훈 특검까지 거 재의결 통과시켜버리자라고 하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이 출범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미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너무 상상력이 과잉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설령 당대표가 돼도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윤들이 찬성표 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친윤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호감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예? 단순히 잠재적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결국은 공천에서의 권력 갈등을 겪으면서 그분들과 틀어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뭐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한 얘기들 아니면 뭐 지역구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어떤 네. 공천 취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측근의 강남 공천 불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겪으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친윤들에게 전이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이준석, 한동훈 중에 누가 더 밉냐라고 하면 아마 한 100배 정도의 강도로 한동훈이 더 밉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본인의 후배니까. 그 대통령 내외가 외국에 갔다 오면 넥타이를 똑같은 걸 2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대통령 하시고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 후배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지? 문자 일심 논란도 결국 근본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함께 정말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 문자도 씹을 수가 있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한동훈과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불구대천이다라는 큰 방침이 세워져 있고 친윤들도 그 안에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되면 잘할까요? 왜냐하면 뭐 이제 당정 관계라든지 그 입장에서 잘할 어떻게 리가 보세요? 없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릴 왜?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 정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겁니까? 근데 좀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 후보는 이미 대통령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지만 한 번 눈밖에 난 사람을 다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짜 표현은 그렇지만 완전 복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중정당을 이끌고 가는 당대표 입장에서 100가지가 같아도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입장이. 근데 대통령은 그걸 용납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한동훈 특검법의 통과와 특검 출범은 극단적인 어떤 방법론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친윤들의 한동훈 흔들기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리고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대외적인 아젠다나 정책을 던져서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이나 어떤 정치적인 컨텐츠가 없어 보여요.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200%, 300%가 나올 때가 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후보가 사실 뭔가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제대로 세일즈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컨텐츠도 잘 안 나오고
세력은 계속 흔들리고 대통령과 끝없이 부딪히고 이거는 당이 남아나겠습니까? 자, 좀 화제 바꿔서 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천하람 의원께서는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국회 청원법을 보면 6조인가에 뭐냐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딱 위법이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 검토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어떤 정치적 결단들이 있으면 대부분 위법의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헌재로 가더라도 입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결정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뭐 이제 탄핵 청원에 대한 이제 청문 절차인 건데 탄핵 청원 전부가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 현재 되고 있냐라고 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법의 영역에 있다고 보진 않고요. 근데 다만 지금 청문회 한다는 거는 최상병 최상병 관련 문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두 개의 청문회 주제가 두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요 꼭지가 이제 주로 뭐 일정 부분 수사 받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다 100% 그러면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일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위법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죠.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청원이 들어왔을 때 청문회까지 잡아주고 대통령 배우자까지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했습니까?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나 다른 뭐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거운 절차이고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방통위원장이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고 뭐 이상한 거 할 것 같으니까 예방적으로 탄핵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거의 약간 말이 안 되는 영역으로 예. 들어와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국민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가지고 보다 캐주얼한 절차로 5만 사람들을 불러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족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끌고 간다라는 거는 저는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을 조금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에서 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이라는 게 저는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 역풍이 안 느껴진다.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십니까? 예. 뭐냐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거기에요. 예?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1%가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전 그 저조한 게 역풍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일정 부분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준의 역풍을 말씀드려요. 대통령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도. 대통령의 탄핵 역풍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제가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총선이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인가? 국민의힘의 득표가 확연히 올라갔을 것인가? 몇 석은 더 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일당이 국민의힘이 되는 일은 지금 없었을 투표에도 것이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국면입니다. 대신에 역풍이라기보다는 반발은 있죠.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적죠. 왜 당연히 그러냐? 적죠. 당연히 적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사리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직을 탄핵을 해가지고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여당이 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국민들이 있으신 거죠. 자, 그런 면에서에서 일정 부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야 이거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게 행정 권한이 넘어가서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확 지키자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자라고 할 정도의 세기는 아니에요. 전 윤석열 정부도 그런 면에서 정신 차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제대로 못 끌어안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을 맞아요. 본인들이 이상한 예. 거 하면서 못 끌어들이고 있는 국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잘해서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럼요. 네. 네. 예. 그 앞으로 개혁신당 아까 맨 서두에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좀 분명히 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뭐 중도도 좋고 하지만은 뭐 민주당하고도 분명히 하는 이른바 모두 까기 모드로 계속 갈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물론 대한민국 선거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프랑스식의 어떤 앙마르슈 같은 지금의 르네상스죠. 그런 어떤 실용주의 뭐 중도 정당 같은 게 등장하는 게 매우 어려운 뭐 정치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뭐 주요 구성원들이 또 뭐 정치 철학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정당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셨듯이 다만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랑 앞으로 뭘 같이 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살살 까지도 않을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이랑 뭘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원래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원래도 자기 할 말하고 사는 그 당 안에 있을 때도 심지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당 밖으로 나와서 자유도가 더 늘었는데 이제 와서 눈치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해보고 저희 소신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되고 아니면 세대교체의 어떤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럴 각오를 일단 열심히 해봐야죠. 저희는 뭐.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면 네.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의 지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용적인 주류적 경제관념일까요? 좀 약간 이상한데 저희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특히 주류적 경제정책 같은 면에 있어서 잘 따라가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 극단에 치우칠 생각은 없지만 사실 블루팀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뭐 종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미국이 하자는 대로 100%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는 중도 실용 정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경제 정책의 면에 있어가지고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거,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본소득. 네, 뭐 그런 거 저희 이상한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식의 뭐 신자유주의나 낙수 경제론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감세만 하는 것도 저희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정의로운가? 네. 저는 그래서 세대 간 정의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집단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시원하고 정말 너무 정략적이지 않다라는 인상 하나 주는 것만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전 충분히 지금 정치판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예, 저희도 좀 머리 위에 끈 달려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여야 의원들을 정말 열심히 꼬시거든요. 우리 같이 오고 한번 조금 중재안이 됐든 타협안이 됐든 그 당 주류와는 약간 다른 목소리 내보자고 제가 열심히 꼬시고 다니는데 그게 지금 한국 정치 실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참 그래도 국민들께 감사한 거는 어쨌든 저희 3명은 자유로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멸종 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심파 정치인, 자유로운 정치인을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출해 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게 개혁신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혁신당이 그런 정치 문화를 확산시켜서 타당의 의원들을 어떤 변화시켜서든 저희는 이렇게 좀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용기를 가지고 내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께서 아까 이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짜증나는 게 정치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청량감 있는 정치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 장마철인데 빗길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